여보세요? 119죠. 발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내려서려는데 발바닥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아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보행 능력을 완전히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6년간 정형외과에서 근무해온 박준석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족부 질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아침 7시 응급실로 실려온 71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저녁에는 공원을 산책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걸으면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 통증이 30분, 1시간으로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발바닥이 아팠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너무 심한 통증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발을 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거든요. 놀란 아들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검사 결과는 중증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발바닥에 근막이 심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더 심각한 건 뒤꿈치뼈에 뼈가시까지 자라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몇 달간 방치한 결과 만성질환으로 진행된 것이죠. 할머니는 6개월간의 집중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발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 될 줄 몰랐다고요. 처음 아플 때 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뻐근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족저근막염은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방치하시다가 할머니처럼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족저근막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으로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활시처럼 발의 구조를 지탱하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족저근막에는 체중의 약 1.2배에서 2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집니다.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훨씬 더 큰 힘이 가해지고요. 건강한 족저근막은 이런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근막이 수축되고 경직되었다가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통증은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서 시작되는데 마치 못을 밟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걸으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사용하면서 손상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심한 경우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활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오래 서 있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장시간 활동하면 족저근막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오히려 발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부적절한 신발입니다.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으시는데 대부분의 슬리퍼는 발을 제대로 지지해 주지 못해요. 세 번째는 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평발이거나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긴장이 가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에 가해지는 부담도 증가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급격히 체중이 늘어난 경우 족저근막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손상되기 쉬워요. 코로나19 이후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늘어난 분들 중에 족저근막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고 족저근막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같은 활동을 해도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근력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더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아킬레스건의 경직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족저근막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요. 그럼 이제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입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대부분 2달에서 3달 안에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6개월 이상 고생하거나 심지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치료법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활동을 줄이고 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좋지 않아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계속 하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 예를 들어 오래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은 당분간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얼음찜질입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하루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해주세요. 얼음주머니를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페트병에 물을 넣어 얼린 후 발바닥으로 굴리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서 발바닥으로 얼린 페트병을 앞뒤로 굴리면 얼음찜질과 마사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침대에서 내려와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굽히면서 뒤쪽 다리의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고 3회 반복합니다.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간 유지하고 3회 반복하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쥐듯이 당기는 운동을 해보세요.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또는 바닥에 떨어진 구슬이나 작은 물건을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연습도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서 족저근막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신발과 깔창 사용입니다. 쿠션이 좋고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화를 고르실 때는 발 뒤꿈치 부분이 안정적이고 중간 부분이 발의 아치를 받쳐주며 앞쪽은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어봤을 때 발 전체가 편안하게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아치를 지지해주는 맞춤 깔창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발 모양을 측정해서 만드는 맞춤 깔창이 가장 좋지만 시중에서 파는 아치 지지 깔창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도 슬리퍼 대신 쿠션이 좋은 실내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간 부목 착용입니다. 자는 동안 발목을 90도로 유지해주는 부목을 착용하면 아침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밤새 족저근막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효과가 좋아요.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으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충격파가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70%에서 80%의 환자에서 효과를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염증 부위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할 수 있어요. 효과가 빠르지만 자주 맞으면 족저근막이 약해질 수 있어서 보통 1년에 2회에서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사 후 며칠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1년 이상 모든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어요. 수술은 족저근막의 일부를 절개해서 긴장을 풀어주거나 뼈가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은 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션이 좋고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신발은 소모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화는 6개월에서 1년마다 또는 500km 정도 걸었다면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요. 밑창이 닳았거나 쿠션이 푹신한 느낌이 없어졌다면 교체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운동 증가입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10% 이내로 천천히 증가시키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하루 5,000보를 걸으셨다면 다음 주에는 5,500보 정도로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다 다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이것만 잘해도 족저근막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딱딱한 표면에서의 장시간 활동 피하기입니다.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발에 무리가 갑니다. 부득이하게 딱딱한 바닥에서 일하셔야 한다면 쿠션이 좋은 깔창을 사용하거나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세요. 여섯 번째는 발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건 당기기,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발의 근육과 인대가 강해져서 족저근막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니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맨발 걷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침대 옆에 실내화를 준비해 두시고 일어나자마자 신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족저근막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거든요. 여덟 번째는 발 마사지와 족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족욕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눌러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면서 하면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발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발톱이 변형되거나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등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세요. 이런 변화들은 발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비춰보면 평소에 보기 어려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당뇨병이나 관절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혈당 조절을 잘하시고 관절염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발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발 건강 관리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으로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를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침대에서 내려와 실내화를 신고 벽을 잡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30초씩 양쪽 다리에 해주세요. 낮 시간에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거나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10회씩 해주세요. 앉아 계실 때도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꼭 맞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는 것이 좋고 오래 걸으실 예정이면 쿠션이 두꺼운 운동화를 신으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가능하면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 주무시면 붓기 예방에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두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발 건강 체크를 해보세요. 발톱은 잘 깎여 있는지, 굳은 살은 없는지, 발가락 사이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자르는 것이 좋아요. 둥글게 자르면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신발장도 정리해 보세요. 낡은 신발, 굽이 다른 신발, 쿠션이 푹신하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오래된 신발을 아까워하다가 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발은 소모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계절별로도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많이 신으시는데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은 피하세요. 샌들을 신으시려면 뒤꿈치가 고정되고 아치를 받쳐주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다니거나 쪼리를 신고 오래 걷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겨울에는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족저근막염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따뜻한 양말을 신고 실내에서도 보온에 신경 쓰세요. 하지만 전기장판이나 온열 패드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화상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날씨가 좋다고 무리하게 등산을 가거나 오래 걷다 보면 발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식이요법도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녹색 채소, 베리류, 과일 등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죠.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탈수는 근육과 인대를 경직시켜서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등의 칼슘이 풍부해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마그네슘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73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1년 전 심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발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었거든요. 딸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할머니는 의사의 지시대로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고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6개월의 꾸준한 치료 끝에 지금은 통증 없이 잘 걸으십니다. 얼마 전에 외래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이 아플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공원도 산책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행복하다고요. 할머니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답니다. 발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자신처럼 심해지기 전에 치료받으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발 건강은 곧 전체 건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발로 오래오래 활기차게 걸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발 통증으로 고생하신 경험이나 오늘 배운 방법 중 시도해 보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